예, 이 자리에 제가 철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도 아니고 또 제 그 인간중심 철학에 대해서 평소에 집중적으로 연구한 그런 어떤 성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주제와 관련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간략하게 먼저 제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대학 시절에 주체사상파, 흔히 그 당시에 NL로 불리는 주사파 운동을 좀 시작했고 그것을 오랫동안 주도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주체사상 혹은 주체철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연구도 많이 했고 또 1991년도에 북한을 방문해서도 북한에서 주체사상 전문가들, 그러니까 학자들과 같이 거의 이틀에 걸쳐서 깊이 있게 토론하는 그런 기회도 가졌고 또 김일성하고도 이틀에 걸쳐서 다양한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북한에서 어쨌든 뭐 다른 자유나 다른 어떤 기회에도 완전히 봉쇄되어있지만 주체 사상 혹은 주체 철학을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조차도 철저하게 봉쇄되어 있는 그런 국가다. 그리고 북한에서 주체 철학의 발전을 기대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런 것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하고 면담했을 때도 철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같이 토론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지만 김일성 대단히 아주 활달한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었고 대단히 기억력도 좋고 많은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했지만 철학적인 문제, 특히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된 주체 철학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북한에서 주체 철학이라고 말하는 것을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것을 철학적으로 이해하고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걸었다기보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할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여기서도 대단히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주체 사상은 제가 볼 때 크게 이제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뉘는데 하나가 김일성의 민족공산주의, 그러니까 원래 스탈린주의에다가 민족주의적 김일성 특유의 민족주의적 색채를 입힌 것이죠. 그거는 제가 볼 때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알바니아의 호자 사상이라든지 등등 그러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스탈린주의의 민족주의를 입힌 민족공산주의에다가 황장엽 선생님이 주도해서 만드신 주체 철학 그리고 수령론은 어떤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영주나 김정일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든 걸로 대충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의 민족공산주의와 주체 철학과 수령론 본질적으로 서로 연관이 없는 어떤 상이한 세 가지 요소가 주체 사상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뭉뚱그려져서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 체제의 유지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와 억압에 악용되어 온 것이 지금의 북한의 현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북한의 주체 철학이라는 것도 북한 사회에 의해서 그리고 김정일 정권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어 왔지만 그러나 황장엽 선생님이
북한에 계실 때 연구하신 그런 사상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 한국에 오셔서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키신 인간 중심 철학, 이것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것이 결국 내용적으로 뭐 주체 철학 아니냐, 그리고 주체 철학이야말로 결국은 북한 독재 정권에 의해서 악용되어 온 그런 사상이 아니냐, 이렇게 색안경을 쓰고 보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 체제 유지에 악용되어 온 그런 그 김일성의 민족공산주의와 수령론과 결합시킴으로써 악용되어 온 이것을 철저히 분리시켜서 황재학 선생님의 인간중심 철학 그 자체만 놓고 그 자체가 과연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 인류의 미래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지 않는가만을 놓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철학의 역사적 의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되어 있는데, 먼저 첫째, 인간중심 철학은 인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현재의 시대적 조리를 선도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근대 프랑스 혁명을 필두로 해서 근대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이 격렬하게 일어날 그런 시대에는 사회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회과학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자연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던 그런 시절에는 자연과학이 아주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에는 응용과학, 공학이 그 중심이 될 텐데 응용과학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 20세기 말 21세기 초에는 과연 어떤 분야가 연구와 그리고 산업의 초점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걸 살펴보면 대략 어떤 점차 이 사람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유전자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유전공학이죠. 그리고 인간의 두뇌에 대한 연구라든지, 뭐 사람의 신체 구조,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잠재력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적인 인간의 정신병리 현상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의 분야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산업, 뭐 유전공학과 관련된 산업만 해도 엄청난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지금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어떤 시대적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현상이 저는 21세기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조류를 철학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인간 중심 철학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뇌에 관한 그런 연구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일반인 사이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모으고 있는데, 그 인간 두뇌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자연과학적 혹은 의학적 그런 접근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자연과학적 접근만 해서는 그 인간의 어떤 두뇌로부터 출발하는 의식이나 정신의 모든 영역을 정확하게 밝혀내기 어렵다고. 그래서 사람이 뭔지, 그리고 사람의 본질적 속성이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이 뭔지 등등에 대한 그런 철학적인 접근이, 그리고 사회학적 접근이 없이는 사람의 잠재적 능력을 정확하게 발휘하기가 대단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 철학이 이러한 과제를,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선두적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